옆에 추월차로가 비어있으면 눈을 한번 쓱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제 눈빛의 방향을 보고 자기가 알아서 오른쪽 차선을 딱 바꿔서 들어옵니다. 잘 봐요. 오른쪽을 보면 나 오른쪽 봤잖아. 야 이 자식아, 이 차로가 비었으면 이 차로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운전을 한국에서 배웠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산맥 어딘가입니다. 이곳에서 BMW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노이어 클래스의 첫 번째 양산 모델 The New iX3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차는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자동차 제조 방식에서 따르지 않았던 새로운 통합형 컨트롤 모듈을 처음으로 업계에서 장착한 자동차이기도 한데요. 과연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전기차에서 그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운전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이 설경이 엄청난 곳입니다. 이 스키 리조트가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시승 행사를 연다. 이 추운 날씨에 이 전기차에 게다가 전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윈터 타이어로 다시 튜닝까지 해놓은 상태로 시승차를 받았습니다. 근데 완충했을 때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524km. 사실 완충도 아니고요. 98% 정도 전기가 있는데 524km 정도가 뜨고 있어요. 사실 이번 iX3 The Heart of the Joy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전자제어가 없던 자동차에서 이제 뭐 연료 분사, 연료 펌프, 그리고 또 이제 점점 편의 장비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전기 장비들이 생겨나면서 이 배선들이 조금씩 복잡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배선들의 정확한 컨트롤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별도의 컨트롤 모듈들을 섹터마다 하나씩 달아주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기능들이 많은 차량, 각각의 이 유닛들이 정말 복수로 여러 개가 차 안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만큼 이 와이어링, 전선들, 배선들은 미로처럼 이 서로 꼬여가면서 연결망을 갖춰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됐죠. 이게 연결망이 복잡해지면 그만큼 통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BMW iX3 같은 경우에는 이 차 안에 존재하던 정말 수십 개의 컨트롤 모듈을 단 4개로 통합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컨트롤 모듈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들이 거의 슈퍼브레인급의 프로세서가 장착돼서 정말 빠른 연산 기능을 한꺼번에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통해서 그동안의 통신 속도보다 더 10배 빠르게 이 슈퍼브레인들은 이 차의 각각의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차에 앉았을 때 가장 큰 변화점은 사실 운전자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계기판, 우리가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눈, 시각 정보잖아요. 그리고 이 시각 정보 중에 외부로 보는 것 말고 내부에서는 이 차의 주행 정보, 계기판을 보는 이때의 그 어떤 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iX3는 파격적으로 계기판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완전 찬성이에요. 헤드업과 그리고 이 파노라믹 비전 아이드라이브라고 하는 방식의 전혀 새로운 방식의 계기판 형태를 만들어 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방식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냥 저기에다가 수직형 디스플레이를 가로로 길게 연결해 놓은 그런 형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와서 딱 보니까 디스플레이 형태보다는 뭔가 또 하나의 헤드업처럼 입체감 있게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떠 있는 이러한 형태로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체감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저 화면의 깊이감이 확실히 있어요. 단순히 지금 저 앞유리 아래쪽에 디스플레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앞쪽으로 멀리 들어가서 저 본네트 중간쯤에 디스플레이가 박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이런 방식이 주는 장점은 시선, 우리의 그 동공의 초점 거리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부에 저 앞쪽에 넘어 있는 앞차 정도 30m, 50m 앞을 보고 있다가 계기판을 넘어올 때에도 여기 코앞에 있는 계기판 보는 게 아니라 이 계기판보단 적어도 한 1m쯤 더 뒤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이 정보들이 눈에 박혀요. 그리고 조금만 더 적응이 되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이 앞에 있는 전경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밑에 있는 속도계의 숫자가 이 주변시로 저는 들어옵니다. 몇 킬로로 달리는지를 굳이 눈을 내리지 않아도 읽어낼 수가 있었거든요. 아마 조금 더 시간을 보내면 조금 더 작게 표시되는 저 내비게이션에 2km 앞에서의 우회전, 이러한 표시들도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터 RPM 띄워주는 기능도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뭐 변속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터 회전수 알아서 나쁠 거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 앞으로 많은 차량들이 이 포맷을 많이 따라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인성도 좋고요. 사실상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저는 지금 꺼놓고 타고 있어요. 왜냐면 헤드업 위치에서 제가 정보를 이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중복 느낌이에요. 오히려 도로는 도로대로 깨끗하게 그냥 유리를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고, 나머지 필요한 정보들은 이 밑에서 운전석 앞에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센터와 조수석 앞쪽까지 진짜 3가지의 디스플레이를 각각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또 다시 바꿔가지고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해요. 사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화면도 그렇게 크게 많이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화면이 존재한 이유는 이제 앞에서 이렇게 터치를 할 수 있는 터치용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니까 터치패드의 개념으로 사실 더 많은 것 같고요. 여기에 보여주는 정보들 대부분은 다 저 앞쪽에 있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쪽에다가도 띄우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을 보시면 정말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수직 스포크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동안의 운전대가 이러한 형태로 기둥을 놓을 수 없었던 건, 그렇죠, 이 스티어링 휠 사이로 우리가 계기판을 봐야 되는 이러한 구조를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이제 이 뒤에 계기판을 볼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디자인적인 영역, 굳이 뭐 여기 꼭 있어야 될 의미는 없겠지만 없어야 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수직형 스포크로 그 어떤 차에도 쓰지 않는 좀 재미난 디자인을 iX3가 준 것 같아요. M 패키지에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수직형으로 되어 있는 스포크랑 약간 스타워즈 조종관처럼 대각선 아래 45도로 좌우로 떨어지는 스포크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운전대의 그립감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어차피 여긴 손이 가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랄까요, 스포티한, 그리고 또 레이싱용 운전대를 보면은 여기 12시에 센터 마크가 이렇게 있거든요. 운전대가 얼마큼 돌아갔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이게 약간 좀 그런 역할을 해서 저는 이 수직 스포크가 조금 더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양쪽 옆은 붙어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연결되지 않은 4스포크 방식이 아니고 정말 수직으로 12시랑 6시만 운전대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방식이고, 여기는 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띄울 거면 정말 그냥 아예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디자인적으로 탁 티를 낼 수 있게 그냥 더 벌려줬으면 어땠을까. 손가락 하나 이렇게 쑥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오히려 이 구간을 이용해서 이런 데에다가 스위치류들을 넣어줘도 괜찮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령 뭐 방향지 시등 같은 거 있잖아요. 파노라마 비전 아이드라이브 같은 경우가 사실상 기능적인 부분들과 심미적인 부분들, 그리고 인테리어의 전체적인 기조를 꽉 잡아준 역할을 한다면, 이제 그 밑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 센터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한 수직의 운전대 모니터, 그리고 끝이거든요. 근데 이 모니터도 이 사선으로 꺾은 게 실제 운전석에서 보면 정말 딱 운전대 가려지지 않는 그 라인을 따라서 꺾어 놓은 거였어요. 특히 이 왼쪽 사이드에 표시되어 있는 이 아이콘들이, 저는 이 운전대를 사실 되게 앞쪽으로 끝까지 당겨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웬만한 차량들은 센터 디스플레이 왼쪽이 운전대에 가리거든요. 근데 이 대각선을 이렇게 처리해 놓으니까 가리는 영역이 없습니다. 독특한 것보다도 확실히 이런 인체 공학적인 눈의 동선을 생각한 부분이다 싶고요. 그리고 터치하는 영역도 제 손가락이 사실 딱 이렇게 가요. 여기에 더 있었다면 제가 어깨를 이렇게 떼서 가야 되지만, 지금 제 드라이빙 포지션 기준으로는 정확하게 이 손가락 끝이 닿는 위치를 따라서 화면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지니어스하죠? 이 가운데 부분은 조금 심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이 기어 셀렉터 이렇게 지금 BMW 바뀐 거,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 취향은 아니긴 했는데, 항상 급하게 눌러야 되는 이 열선 앞유리의 디프로스트 기능의 버튼들은 바로 가기식으로 따로 빼놨습니다. 근데 저는 좀 싫어요. BMW라면 여전히 기어 셀렉터 옆에 주행 모드 관련된 버튼이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주행 관련된 게 여기 들어가 있고, 이런 공조 버튼들은 다른 어느 곳에다가 그냥 작게 넣어줘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자, 일단 부드럽게 달릴 때는요 진짜 고요합니다. 사실 이미 어제 거의 500km에 육박하는 주행을 이미 했고, 오늘 제가 또 500km를 더 타면서 리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어제도 타면서 느꼈던 건, 승차감, 고속 승차감 너무 좋았고, 그리고 윈터 타이어로 바뀌어 있는데 분명히 그 패턴 노이즈가 돌아갈 때 들리는 것 같아요. 밖에서 소리가 나지만 그게 완벽하게 차음이 돼서 10% 정도만 남겨져서 살짝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완전 차음이 확실하게 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요해요. 가상 사운드를 켜지 않는 한은 이 차가 몇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는지를 쉽사리 눈치채기가
어려웠습니다. 고속도로 기준으로는 한 150 정도 이상 올라가야지만 비로소 약간 좀 풍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정도로 진짜 좀 뭔가 전체적인 밀폐가 잘 되어 있는 되게 옹골찬 느낌의 주행 감각,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주행을 해보고 나서 승차감이 저는 거의 에어소스급이라고 느껴졌어요. 물론 이 급에 X3급에서 에어서스를 적용하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 경우지만 굳이 에어 서스펜션이 없어도 에어 서스펜션이 아쉽지가 않을 승차감을 만들어냅니다. 21인치 버전, 22인치 버전 다 타봤는데 22인치 버전도 제 기준으로는 합격이었습니다. 이 뭔가 그 돌바닥이 많은 이탈리아 밀라노 시내 구간에서 탈 때에도 그 우둘투둘거리는 그 진동감이 불쾌한 잔진동으로 실내로 전달되지 않고 굉장히 좀 탄탄한 느낌들만 남겨준 차로 전달이 됐거든요. 그냥 이 데일리 용도로 가족이 함께 쓰는 패밀리 SUV로 쓰기에도 전혀 손색 없는 승차감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 급에서의 탑티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MW가 그렇다고 승차감 위주의 차가 아니잖아요. 컴포티한 성향과 굉장히 도로에 잘 붙어있는 그런 로드홀딩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다시 그립의 극대화로 연결해서 핸들링까지 좋게 만드는 게 사실 BMW의 특징입니다. 많은 분들이 BMW 하면 딱딱한 차라고 오해하고 계신데 사실 BMW는 딱딱한 차를 만들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 iX3 역시 전체적으로는 정말 소프트한 기반에 약간의 탄탄함을 더한 이러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댐퍼가 조절식은 아니거든요. 스포츠 모드에 놓는다고 해서 더 하드해지는 댐퍼는 아니지만 데일리성부터 스포티함까지, 그리고 또 고속주행 안정감까지도 굉장히 좀 잘 어우르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국도에 차들도 좀 없어졌고 좀 더 페이스를 재밌게 올려보면서 차를 즐겨보도록 할게요. 자, 좀 보이세요? 차는 사실 굉장히 휠 트래블을 여유 있게 쓰고 컴포티한 성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노면에 의해서 차가 튕겨져 날아가지는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이런 식으로 살짝 큰 파도를 얕은 파도로 바꿔내면서 차의 이 상하 움직임을 조절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차가 롤이 막 많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요철을 밟아서 뭔가 차의 모션이 긴급하게 흐트러지는 순간이 와도 이게 공포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이 차가 튕겨지지 않고 계속 가던 방향대로 타이어가 지나갈 거다라는 어떤 그런 신뢰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려주고 있거든요. 그 회생제동의 단계를 뭐 강하게, 중간, 약하게 해도 있지만 어댑티브 모드로 해서 이제 앞차의 거리나 코너의 반경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스스로 브레이킹을 미리미리 리젠으로 해주는 이러한 기능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리젠이 좀 강하게, 되게 좀 공격적으로 감속을 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종종 느껴지기는 합니다. 업데이트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그 통합신경망 슈퍼 브레인을 이용해서 2ms 반응 속도래요. 1000분의 2초, 0.002초의 반응 속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기차, 특히 고성능 듀얼모터 전기차를 리뷰할 때마다 항상 아쉬움을 토로했던 부분이 있었죠. 타이칸 바이삭 패키지를 탈 때에도 아이오닉 5N을 탈 때에도 앞쪽 모터랑 뒤쪽 모터랑 이게 뭔가 미묘하게 각각 다른 타이밍으로 일을 하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특히 드리프트를 유지하려고 할 때 타이어의 어떤 그 그립 레벨이 극한에서 뭔가 제어를 할 듯 말 듯 애매한 그 한계점에 걸쳐져 있을 때에 이게 드라이브 샤프트로 앞쪽과 뒤쪽이 연결된 전기차들은 없다 보니까 전기 토크를 앞쪽을 좀 더 줘? 아니야, 지금 뒤쪽을 조금 줘야지 균형이 맞아? 이것들이 왔다 갔다 삐끗삐끗 엇박자를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고출력 차일수록, 듀얼 모터일수록 이러한 현상들이 딜레이 시간에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싱글 모터 달려있는 전기차를 더 깔끔한 움직임 때문에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 모터와 뒷 모터가 진짜로 하나의 신경망으로 묶여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뭘 어떻게 관장해야 될지에 대한 처리 능력이 굉장히 빠른 이 CPU가 그거를 관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계 영역에서 이게 듀얼 모터 느낌이 거의 나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못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립을 끝까지 다 미끄러뜨리면서 가는 그 영역에서도 차가 막 이렇게 덜컹덜컹 거리는 이런 느낌들이 없고, 결국 아까 같은 요철을 크게 밟아서 차의 모션이 진짜 극도로 불안정해지는 그 순간에도 뭔가 거칠게 ABS가 그륵그륵 하면서 이 전복 방지를 한다거나 궤적을 다시 잡는다거나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끈하게 모든 상황들을 지워버리고 통과시켜요. 그래서 이 차는 진짜 트랙에서 한번 제대로 좀 타보면 그동안에 제가 경험했던 고출력 전기차들이랑 확실한 좀 비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자, 제가 지금 잠깐 에코모드의 리젠 어댑티브로 좀 바꿔봤습니다. 꼭 보여드리고 싶은 진짜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길이 막힐 때 앞차가 가다가 이렇게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이 차가 스스로 멈출 때의 그 정지한 다음에 덜컥거리면서 멈추는 그 대부분의 현상들, 아주 능숙한 운전자가 아니라면 대부분이 겪고 있는 그 덜컥 있죠. iX3에는 1도 없습니다. 1도. 그게 가능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통합형 신경망, 이 차는 브레이킹과 이 파워 컨트롤을 전부 다 한 프로세서가 하기 때문에 그 속도 제어, 브레이크와 리젠과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가속도의 끝부분을 시속 0km가 딱 될 때 부드럽게 둥글리는 그 제어를 ABS 모듈이 따로 하거나 리젠이 따로 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하나가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매끄러워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조수석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차가 언제 멈췄는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약간 계속 감속하고 앞으로 밀려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차가 분명히 멈췄는데 뭔가 노즈 다이브가 이렇게 들어가서 계속 감속하고 있는 그 느낌이야. 언제 멈췄는지, 언제 이게 머리가 올라왔는지를 느낄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경험해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참고로 이 차는 ACC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ACC가 해제되지 않습니다. 속도를 그냥 그때만 필요한 만큼 줄였다가 떼면 다시 원래 설정했던 속도대로 돌아가는데 이게 정말 편리합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가능해진 이유가 컨트롤 유닛들을 통합시킨 그게 존재하게 되면서 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게 진짜 위급해서 밟은 것인지 아니면 잠깐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밟은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 판단 범위 안에서 이거 아직 꺼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에는 계속 이걸 켜놓는 게 가능해졌다고 해요. 크루즈 컨트롤인데 브레이크 밟아도 안 꺼지는 차는 세계 최초 아닌가요? 그리고 또 이 차에서 되게 재밌었던 것 하나가 드라이빙 어시스트 프로 에이더스 시스템이죠. 특히 고속도로에 들어갔을 때 고속도로 모드에서는 앞에 차가 조금 가까워지면서 옆에 추월차로가 비어 있으면 추월차로로 들어갈래 하고 차가 그때 이제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때 대답을 뭐 깜빡이를 켜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왼쪽 미러 쪽으로 눈을 한번 쓱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제 눈빛의 방향을 보고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추월이 끝난 다음에는 오른쪽을 싹 봐주면 어차피 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은 하고 숄더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때 딱 봐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오른쪽 차선을 딱 바꿔서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아이디어 싸움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똘똘한 접근, 약간 그냥 만족도가 되게 높은 그런 기능들을 넣어놨고 꽤 정확하게 작동을 해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차는 그 469마력의 토탈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최고 속도가 막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212에서 리미터가 들어옵니다. 모터 회전수로 보면은 딱 15,000rpm 이하까지만 돌릴 수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시속 100km에서 7,000rpm을 돌리는 단일 기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쪽 모터의 출력이 200마력 후반 정도 되는 뒤쪽 모터가 훨씬 좀 더 강력하고 앞쪽 모터가 조금 더 약한 모터고요. 그리고 부드럽게 주행할 때에는 사실상 뒷바퀴 굴림으로만 어느 정도 엑셀을 밟아도 뒷바퀴 굴림 위주로 그 큰 모터의 토크와 출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뒷모터로 가고 나중에 필요할 때 앞쪽이 약간 보조하는 형태입니다. 역시 그냥 BMW 스타일의 구동계의 세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주행 가는 거리, 특히 이 차의 전비입니다. 사실 전비가 너무 좀 인상적이에요. 800V 배터리 시스템으로 6세대 젠6 배터리라고 부르고는 있는데 충전 속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레이트도 굉장히 좀 높고요. 지금 배터리가 91% 남았거든요. 숙소에서 나와서 지금 1시간 주행하면서 46km를 달렸거든요. 근데 9%를 소비했어요. 91%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냐? 558이에요. 그런데 이 차에는 이피션시 모드에서 맥스 레인지 모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맥스 레인지를 놓으면 최고 속도가 90km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에 굉장히 화려한 조명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일부가 꺼지고 메인 로우빔 위주로만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낄 수 있는 전기는 최대한 다 아끼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공조도 맥스 레인지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맥스 레인지를 해놓으면 그게 조금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저기 보세요. 주행 가는 거리 지금 809가 된 거 보이세요? 808?
그 다른 브랜드에서 제공했던 레인지 모드는 이제 바꾸면 보통은 뭐 한 20km, 30km, 40km 정도가 늘어나는 수준이었는데 얘는 100몇십 km가 늘어날 정도로 진짜 짠돌이 주행입니다. 근데 이게 고속도로에서는 약간 불편할 수 있지만 이런 지방 국도 있잖아요. 제한속도가 70, 80밖에 안 되는 이런 길에서는 쓰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파워를 제공해요. 물론 겨울이라면 히터를 제대로 못 쓰니까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봄, 여름, 가을 시즌에는 사실상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근데 레인지가 지금 800km를 갈 수 있다고 떠 있잖아요. 지금까지 46km를 왔는데 WLTP가 사실 워낙 후하게 나오는 숫자이기는 한데요, 아마 맥스 레인지를 쓰면 실생활에서 진짜로 800km를 볼지도 모르겠어요. 이 모드 왜 넣어놨냐, 그럴 때 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유럽도 그렇대요. 충전소에 갔는데 충전기가 고장났어. 그래서 다음 충전소로 예정이 없던 이동을 한 20-30km 했어. 그랬는데 거기도 고장난 거야. 그럼 그 다음 충전소 가야 돼. 그때쯤 되면 이제 대부분이 다 레인지가 간당간당하겠죠.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상황에서 다음 혹은 다다음 충전소까지 최소한 2번 정도를 더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자라고 목적을 갖고 설계를 한 주행 모드가 이 맥스 레인지 모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행 가는 거리가 0까지 떨어진 상태에서도 한 10에서 12km 정도를 추가로 더 주행할 수 있다고 또 개발진이 직접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좀 중요해요. 왜냐면 어떤 브랜드들은 0 되면 바로 멈추는, 진짜 정확하게 레인지를 표시해주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약간의 버퍼가 있다. 저 숫자 보여요? 맥스 1014, 현재 812. 저 숫자를 있는 그대로 저는 다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타본 차 중에 아무리 긍정적이어도 저기에 800 얼마, 1000 얼마가 떠 있는 전기차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 근처에 숫자가 뜬 적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놀라워요. 보통 저희가 리뷰할 때 디자인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이 iX3는 디자인 얘기를 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몇 년 전에 BMW 7 시리즈가 아마 모델 체인지 됐을 때 제가 그때 아마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릴이 이렇게 커지다 보면 나중에는 라이트까지 다 그릴이 잡아먹겠다라고 약간 농담 섞인 말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진짜 그런 차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노이어 클래스는 과거의 이 세로형 그릴을 기반으로 또 약간 옆쪽으로 확장되어 있는 그 그릴의 프레임이 헤드램프랑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수직으로도 그리고 옆으로도 사실상 앞에 얼굴의 대부분을 그릴이 다 막고 있는 형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진으로 볼 때는 약간 좀 과하다? 어쨌든 약간 좀 부정적인 쪽이었는데 실물로 보고 나니까 여기 온 전 세계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한 얘기가 실물이 훨씬 낫다. 렌즈로는 이게 표현이 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끼리 엄청 많이 나눴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앞쪽에서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앞쪽에 있는 라이트랑 이 그 그릴 모듈 쪽에 있는 거를 정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과거 BMW처럼 이제 약간 이렇게 역조 형상이에요. 위에서 밑으로 올수록 라이트가 이렇게 밑으로 뒤로 물려나 있는, 그게 되게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차가 이렇게 앞으로 탁 출발하려고 웅크리고 있는 육상 선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뒤쪽은 테일램프가 굉장히 길거든요. 좌우로 과하다 싶을 만큼 넓게 펼쳐져 있지만 실제 점등되는 어떤 그 패턴, 그리고 또 브레이크 드는 끝에 부분만 가볍게 탁 들어와서 그 비례가 꽤 괜찮습니다. 그보다는 그 뒷펜더가 가지고 있는 이 양감, 볼륨감이 상당해서 앞에 iX3가 달리고 있는 걸 뒤에 따라가면서 보면 SUV 느낌보다는 그냥 굉장히 좀 차분하게 가라앉은 핫 해치백의 느낌에 더 가까워요. 위에 유리 있는 부분, 캐빈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좁고, 네, 그리고 밑으로 이제 이렇게 넓게 퍼져서 내려오는 약간 그런 스타일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스가 좋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스탠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측면에 있는 휠 아치, 저는 iX 그리고 X3 때도 이제 여기에 특별히 어떤 가니쉬 없이 같은 원 페인트 컬러로 그냥 딱 면만 이렇게 싹 잘라낸 것 같은 그런 이런 평면 처리가 휠 아치의 볼륨감을 조금 죽인다고 생각했는데 이 iX3는 좀 완성형인 것 같아요. 플라스틱 가니쉬 없이, 투톤 없이, 그럼에도 약간 이런 그 팬더의 볼륨감을 건장하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구나 라는 느낌들이 이 차에서 올라왔습니다. 휠 디자인들도 굉장히 좀 잘 뽑힌 것 같고요. 그래서 실물로 보면 꽤 괜찮다. 그리고 외장 컬러는 단연 화이트가 진짜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이 화이트 컬러를 약간 원근으로 멀리 드론샷으로도 좀 찍어봤는데 다른 뭐 블랙, 그레이,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요 약간 블루 그레이 같은 요 계열들의 차량 옆에 화이트가 서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화이트가 그 이목구비가 진짜 또렷해요.
까맣게 눈과 그릴 부분들과 그 차의 이 옆으로 퍼져나가 있는 이 볼륨과 이 전체적인 구성들이 화이트가 그냥 원탑입니다. 자, 이제 맥스레인지는 해제를 하고 주행 가는 거리 870. 자, 이제 일반 모드로 올라오겠습니다. 그래야지 제한속도가 90에서 풀리니까요. 자, 퍼스널로 돌아오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아까 800 얼마였던 게 536으로 내려왔죠. 그래도 88%로 536? 대단하네요. 고속 코너링이야 뭐 BMW에서 말해 뭐해요. BMW는 언제나 가장 부드러운 셋업으로 가장 좋은 코너링을 만들어내는 브랜드였습니다. 네, 두 손을 놓고 있을 때 제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냥 전방을 주시하는 것만 해주면 돼요. 이 카메라가 제 눈의 방향을 확인을 하고 전방 주시를 하고 있는지만 보고서 제가 앞을 잘 보고만 있으면 이 상태로 계속해서 운전대를 조작해 가면서 속도를 유지하면서 갑니다. 근데 여기 너무 좀 좁은데 괜찮니? 이 유럽 고속도로가 가끔 이렇게 옆에 가드레일이 차선보다 더 밀고 들어오는 것 같은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차로는 좁고 옆에 트럭 있고 가드레일은 거의 사이드미러 옆에 있고 이런 데가 확실히 자기도 약간 실수할 것 같은 데는 미리 운전대를 잡으라고 알려줘요. 80%의 주행 가는 거리 480km 스포츠 모드. 물론 내리막입니다. 이 상태에서 주행 모드를 다시 에피션시로 바꾸면 516. 그러니까 여기서는 별로 큰 차이가 안 나요. 다른 브랜드들 차처럼 스포츠에서 에코로 바꿨더니 겨우 36km, 퍼센트로 따지면은 6% 정도, 7% 정도 늘었나요? 그 정도 늘었거든요. 다른 브랜드도 이 정도 차이 정도가 더 생기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맥스레인지는 진짜 미쳤어요. 지금 굉장한 기능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프로에서 속도를 설정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요, 왼쪽 차로에 있는 차가 나보다 느리면 절대 우측으로 추월을 하지 않아요. 유러피안 스타일입니다. 왼쪽 차가 내 제한 속도보다 낮게 달리고 있으면 브레이크를 잡아서 그 차는 절대 넘어가지 않는 기능. 와, 감동이네. 테슬라는 막 막혀있을 때 오른쪽으로 추월해서 나가고 뭐 이러잖아요. 물론 그게 더 적성에 잘 맞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진짜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이 차는 운전하네요. 자,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지금 130으로 잡았는데 내가 130으로 쭉 가서 놓으면 이 차 왼쪽에 있으니까 브레이킹을 쭉 해서 안 넘어가죠. 살짝 감동받았어.